자리가 하고 있는 꽃꽂이, 음. 꽃을 꺾어서 그 자리에 놓잖아요. 이렇게 딱 정묘처럼 이렇게 놓잖아요. 약간 자리를 보여준 느낌 같았어요. 진짜? 이렇게 잘라서 어. 그 병에 있어야 그냥 예쁜 거지 그 자체로. 남편이 보기에도 그냥 집 안에 있어야 예쁜 거고 뭐 자기 뭐 더 방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웨이칭이 배운 건 피아노였잖아요. 근데 네. 피아노는 혼자서도 다채로운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굳이 남의 어떤 조연이나 들러리로 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혼자 소리를 낼 수 있고 혼자 하나의 곡을 만들 수 있어서 피아노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컬처클럽 우작가 우동준, 심스틀러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만의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영화죠. 대만 뉴웨이브의 시작을 알린 작품 에드워드 양 감독의 데뷔작 해탄 정일천 이야기 나눠보죠. 자, 1983년에 개봉했지만 지금 봐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영화 보시면서 어떤 키워드에 주목했는지 궁금한데 성장, 사랑, 행복, 믿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이제 떠오르긴 하는데 우리 틸러님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까? 저는 이런 감정들을 좀 아우를 수 있게 했었던 선택이라는 키워드가 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이 정말 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따라오는 감정들도 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선택은 어쨌든 내가 하는 건데 후회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더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는 키워드도 조금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요? 뭐 저도 성장, 성숙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아무래도 영화를 보면서 쉽진 않았습니다. 어떤 게요? 저한테는 영화를 잘 모르는 그냥 평범한 대중이기 때문에 네. 약간 예술 영화처럼 느껴져서 어. 스토리의 전개가 뭘 전달하고자 할까를 한참을 고민하면서 봤던 영화였고 그래서 저한테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건 그냥 풍경이었어요. 풍경. 대만이 가지고 있는 1980년도의 풍경. 그게 좀 더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도통 제목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파도라는 뜻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변도 유독 그래서 눈이 좀 많이 들어갔던 그래서 그 당시에 대만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영화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주제답게 성장인 성장.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얘기는 좀 뒤에서 하고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현실과 이상의 간극도 보이고 주인공들 사이의 사랑의 형태와 정의도 좀 다릅니다. 이 영화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했을지 틸러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 사랑이 이상적인 사랑은 하나도 그리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보다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모습을 잘 담아낸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주인공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이제 시험 이런 거 100점 맞았어도 이런 성공한 어떤 삶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로맨스 드라마의 사랑은 해필리 에버 애프터라고 하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엄청 잘 그려낸 것 같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상적인 사랑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희망보다는 현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많이 그려냈고 영화 결혼 이야기라고 했던 것들을 이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결혼해서 너무나도 사랑했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맞닥치는 그런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보여줬잖아요. 네. 그 영화가 정말 많이 떠올랐었어요. 이걸 보면서 네, 서로 싸우고 더 부딪히고 갈등의 끝을 다다르고 오히려 헤어지고 나니까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영화와 연결지어서 현대의 어떤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풀어낸 것이 그 영화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 영화는 어떤 이상적이고 핑크빛의 사랑을 보여준 게 아니라 뭐 단맛, 쓴맛, 짠맛, 눈물맛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의 사랑을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절대 공감하는 게 저는 보면서 처음에는 이 사랑을 시작하는 커플들은 이 영화를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보면서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랑 처음 할 때 이제 콩깍지 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 때 이 영화를 좀 보면서 우리도 저런 미래를 맞닥뜨릴 수 있다. 어떻게 좀 대처할까? 이런 걸 자칫 좀 생각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던 영화입니다. 작가님은요?
저는 사실 사랑을 그렇게 관심을 두고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석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사랑을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는데 어. 그냥 사랑을 도구로 표현하려고 했던 건 이해는 했고 사랑 그 자체를 말하려고 했던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봤고요. 저는 오히려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메시지는 정말 그냥 도구로 사용한 것 같고 그냥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립, 독립 이런 얘기에 중점을 좀 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생각했던 건 1980년대의 사랑 40년 전인데 뭐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맞아. 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서의 어떤 아픔, 쟁투, 질투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이 좀 들었고 다들 서로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잘 못 봤어요. 모든 인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결핍감을 그대로 반영한 사랑이라고 다 말하지만 누구도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냥 그 과정 안에서 오직 주인공이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성숙은 뚜렷한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함께 했었고요. 진짜 바뀐 건 건물들 디자인이랑 네. 차밖에 없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1980년대나 맞아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틸러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상적인 사랑은 뭐예요? 아까 이상적인 사랑이 안 보였다며. 저는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각기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방식도 다 다르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을 자꾸 정하려고 하니까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기준 자체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사랑이 다양하다. 그 형태나 방식이 다양하다를 그냥 인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두 분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적인 사랑은 어떤 것인가? 각각 개인의 기준에서. 근데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은 학습된 거래요. 사실 막 태어난 아기한테 뱀을 주면 뱀이 무서운지 모른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뱀이 무서운 동물임을 인지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똑같아. 살아오면서 멜로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게 좀 사랑이구나 라면서 맞아요. 그 사랑에 대해 학습을 하고 있지 않나? 맞아.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보다 보니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랑이 있어요?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님? 뚜렷한 영화가 기억나진 않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사랑하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영화에서 그가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거라는 기대 하나로 찾아가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 그게 어쩌면 이상적인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없어도 완전할 수 있는 그렇지. 거. 네, 그게 그 아닐까 싶어요.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인물들로 좀 들어가 볼게요. 웨이친과 자리는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한 인물들이잖아요. 다른 시간의 궤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성숙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거든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감독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번엔 작가님부터. 네, 제가 해석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쩌면 감독은 되게 자립의 방식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많은 인물이 독립하지 못한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독립은 하나, 자립하지 못한 인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하지 못한 인물은 저는 그 가부장제의 그 자리와 잣선의 원가족에서의 어머니의 모습 독립되지 못한 인물로 나오는 것 같고 독립은 하나 자립하지 못한 인물이 잣선 원부모로부터 오빠죠, 네. 오빠 원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 자립하지 못한 인물이었고 자리도 그렇고 근데 다만 그 웨이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인의 결혼이 엎어지고 나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갔고 나름의 성과를 얻어 돌아온 자립을 한 인물로 그려져요. 네. 그리고 자리는 그걸 찾아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성숙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기대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좀 떠올랐고 성숙, 성장이라는 건 어떤 도와주는 조력자 없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때 진정한 성숙이 다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자리가 마지막에 스스로 힘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걸어서 나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틸러님은 어떻게 보세요? 감독의 메시지.
저는 성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준을 찾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자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자신의 선택이나 이런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나와요. 이를테면 자기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친구를 만났을 때도 친구가 어떤 자신은 이런 실패를 했고 결혼을 하지 못했고 미혼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와중에 자신은 아직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척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리는 여전히 조금 자신에 대한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남들의 기준에 빗대어서 나는 행복해, 혹은 남들의 기준에 빗대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 조금 자리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도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고 기준이 바로 서면서 이후에는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웨이칭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어허.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성숙이라는 게 나만의 어떤 기준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옳고 그름이 없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조금 성숙의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영화를 보면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진 부분이기도 한데 이 가부장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시 대만의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대 대만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자리를 비롯한 여성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나라는 맞아.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틸러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이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그때에 있었던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죠. 내 선택권 자체가 없었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하게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극 중에 아빠로 나오는 분이 간호사를 이제 이렇게 범할 때도 그 뒤처리를 아내 엄마가 합니다. 맞아요. 돈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그 얼마나 속이 문드러 썩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 자선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그분은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대사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아이만 계속 만지작거리는, 그리고 그렇죠. 밥 먹이고. 맞아요. 그 아이 자체도 아들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계속 어떤 종속된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장적 그런 게 강했던 그 사회 자체에서 이 여성들의 선택은 무조건 희생을 조금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좀 잘 그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삶의 기회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도 되게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자리가 엄마나 자기 오빠의 삶을 보고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쳐나오잖아요, 네. 집을. 비 오는 날.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결국에 하는 행동은 엄마와 결국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가부장적인 삶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아내의 일을 무시하는 대사를 많이 나옵니다. 집안일을 뭐 한다고 해? 네가 노는 것밖에 더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리는 더 항변하고 싶지만 더 항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세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30대 한 중반, 초반 정도의 여성들은 머리로는 페미니즘이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성의 사회의 활동의 확산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보고 자란 20, 30년은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으로는 그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을 영화 했었어요. 속에서. 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나는 다른 선택을 할 거야라고 선택을 했지만 몸으로는 결국에는 남편에게 좀 약간 수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진 게 조금 이 영화에서 좀 보여진 게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의 시선은요? 네, 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불과 40년 음. 전인데 너무나 이제는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가부장적 사회가 잘
보였던 것 같고 동아시아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유사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봤었고요. 한 가지 보면서 안타까운 건 언제나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에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늘 너무 많은 걸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틸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성으로서의 종속된 안온한 삶, 여성으로서의 만들어진 모델이 있고 그와 다르게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과도기적인 선택, 그 안에서 여성의 고민이 막 느껴지는 영화였고 과도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도 보장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걸맞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했던 여성들의 주체적인 선택, 그 의미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현실적인 아픔도 영화의 두 인물의 대비로도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좀 잘 담아낸 어느 정도의 굉장히 리얼리티한 영화 같다는 생각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보았던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영화는 주인공들이 여러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마주하는 이야기라고도 요약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감이 갔던 선택과 그렇지 않았던 선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작가님. 네, 제가 가장 공감이 갔던 선택은 아차이가 결혼을 하고 성공을 했을 때 네. 더웨이가 붙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장직을 맡게 됐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 선택 너무 공감이 갔어요. 왜요? 내가 자신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친구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성공했을 때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 그때 올라타는 거, 너무 사회적으로 잘한 선택이다. 잘한 선택이다. 옳은 선택이다. 누구 하나 내 친구 중에 회장이 된 친구는 없나? 뭐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네. 공감이 가지 않았던 선택은 아무래도 자리가 그 더웨이를 찾아갔을 때 선택이었어요. 자리가 가출을 하고 어쨌든 본인만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여성의 인물, 그리고 더웨이가 그렇게 청결하고 깔끔한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서 너무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 독방에서 담배꽁초 막 널브러져 있고 그걸 보고 나서도 왜 자리는 더웨이를 선택했을까? 그건 잘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틸러님. 저는 어찌됐든 웨이칭이 오스트리아 유학을 가잖아요. 그 선택은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 지금 당장 힘들지 몰라도 더 나은 길을 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를테면 그때만 해도 어쨌든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는 유교적이고 이런 가부장적인 게 좀 강했지만 어쨌든 서구 문화는 조금 더 독립적인 그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걸 보고 배웠겠죠. 지금 당장은 힘들었지만 결국에 그 선택은 나의 인생을 아주 꽃피게 하는 좋은 선택이었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은 그 잣선 오빠와 결혼한 아내 분이 왜 결혼을 했을까가 도저히 한마디라도 조금 던져보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그게 이야기상 삭제가 됐을 수도 있지만 한마디를 던지지 않고 밥상에서도 한마디를 던지지 않고 그 어느 곳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 과연 최고의 자신의 어떤 항변의 그런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선택은 전혀 공감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한 영화를 보고도 역시 선택이 확실히 다릅니다. 자, 영화를 보면 액자식 구성에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인물의 감정 변화도 드러나죠. 이 변화를 잘 보여주는 묘사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따로 있습니까? 작가님? 저는 두 장면인데요. 네. 하나는 영화의 초반부에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모두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는다. 그 딸의 결혼 혼처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유독 뇌리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멘트 같기도 하고, 뭐 가족의 어떤 자녀의 경로를 부모가 제안하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장면의 인상이 좀 깊었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회 경로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정해져 있는 사회 경로를 충실하게 따라 사는 사회가 모두에게 고통인 것 같아요. 그걸 따라가야 하는 자녀, 여성,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자녀의 경로를 본인이 하는 게 아비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도 고통인 거고 그러니까 사회의 경로가 주어져 있으면 모두가 다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 자체를 한 번쯤 의심해보는 구조가 이제서야 조금씩 만들어지는 논의체계가 오는 것 같고 또 다른 장면은 제일 마지막에 경찰이 부인 맞냐고 뭐 했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요즘에 모른다고 할 때 부인이 맞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도 좀 생각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답다, 남편답다라는 생각하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고 그 질문으로서 부인의 역할과 태도를 평가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장면이 유독 인상 깊은 대사였습니다. 틸러님.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경찰이 이제 물어봤었을 때 이제 대사에서 뭐 부인 맞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삶이 바쁘다 보면 내가 먼저 나가고 뭐 남편이 늦게 나가고 하면 그런 게 너무 당연한 요즘의 일인데 이런 것들이 그때만 해도 어쨌든 주어진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 이제 웨이칭이랑 자리랑 이야기를 하면서 대사를 주고받을 때 웨이칭이 마지막에 호텔에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잣선에 뭐 안부를 묻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까 뭐 이제 자리의 이야기만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 대사를 보면서 아 이제는 상호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애인의 여동생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냥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1대1로 만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의 어떤 중심도라든지 관계의 어떤 형태도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독립적인 개체로 만나고 친해지는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이 액자식 구성을 통해서 그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의 선택을 되돌아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하나씩 짚어준 것 같아서 조금 더 되게 흥미롭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 장면들이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서사가 발단이 저는 가부장제를 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되게 근엄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노래 들으면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차를 이렇게 건네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가부장적인 아버지라면 가족을 책임지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간호사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인 거잖아. 나는 되고 아들 딸한테는 가족들끼리 정한 혼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당시 또는 뭐 지금까지도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에드워드 양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 이 공간을 중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해변과 일본식 가옥 등 모든 공간에 그때의 시대상과 사회 분위기가 묻어져 있는데 두 분은 80년대 대만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했습니까? 작가님?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시대상을 같이 고민하면서 좀 봤는데 좀 찾아봐도 저의 시선과 비슷한 해석은 많이 없어서 너무 저만의 해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게 좋은 드는데 거죠. 저의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80년대 대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양 감독이 그것도 함께 넣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 처음에 이 자리라는 인물이 대만 그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그래. 봤거든요. 자리가? 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중국이 처음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국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80년대쯤 돼서 대만이 유엔을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대만이 유엔의 상임 의사국이었거든요. 중국이 아니고. 근데 대만이 나오게 되고 국제적으로 중국이 부상하게 되면서 본인이 가진 정체성을 계속 고민하게 되었지 않나 싶어요. 진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거고 그 당시에 대만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그런 시대상을 함께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영화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조력자에 기대지 않는 자립이 성숙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대만이라는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대만 그 자체로 일어서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역사적인 메시지가 자리라는 여성이라는 인물에 투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색 색채도 공간에서도 묻어나고 심지어 꽃꽂이를 할 때도 강사가 일본인이었고 일본어를 맞아. 하면서 하는데 일본의 역사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역사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대만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난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정체 상황적 배경이 영화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봤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는 자리와 잣선의 집을 조금 비교해서 좀 주목해서 봤는데 더웨이가 살고 있는 집 자체가 되게 닭장 같은 집이지만 어쨌든 개개인이 모여서 사는 집이었잖아요. 초반에. 네, 독립적인 그런 집이 딱 군대 갔다 보여줘서 와서? 네, 네. 그런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리나 잣선이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복도를 통해서 방이 조금 연결돼 있는 그런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빠의 중심으로 그 방이 이렇게 딱 하나하나 있는 게 약간 궁의 어떤 누군가 군림하는 그 집에 사는 것부터가 약간 되게 전통적인 느낌을 되게 받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공간 자체가 조금 예를 들면 하나는 변화, 하나는 뭔가 보수, 계속 그런 전통 그런 것들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나오는 그 부분들에 저는 그 약간의 상징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어떤 들었거든요. 거요? 자리가 하고 있는 꽃꽂이, 음. 꽃을 꺾어서 그 자리에 놓잖아요. 음. 이렇게 딱 정묘처럼 이렇게 놓잖아요. 약간 자리를 보여주는 느낌 같았어요. 아, 진짜? 이렇게 잘라서 어. 그 병이 있어야 그냥 예쁜 거지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 틀 안에 있어야 예쁜 거죠. 남편이 보기에도 그냥 집 안에 있어야 예쁜 거고 뭐 자기 뭐 더 방해 안 했으면 좋겠고 야, 그냥 이걸 이렇게 했으면 해석할 수 있구나. 좋겠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웨이칭이 배운 건 피아노였잖아요. 근데 네. 피아노는 혼자서도 다채로운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굳이 남의 어떤 조연이나 들러리로 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혼자 소리를 낼 수 있고 혼자 하나의 곡을 만들 수 있어서 피아노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새장이 진짜 많아요. 맞아. 네, 그리고 그 새들이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갇힌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장을 넣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낳은 것도 자식이 아들이죠. 딸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한테 종속되는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약간 그렇게 과한 해석을 조금 해봤었던 게 있었습니다. 과한 해석이라기보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끄덕끄덕 이어지네요. 그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자리의 남편 더웨이의 죽음은 영화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감독이 굳이 설명하기보다 침묵을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 결말에 대한 나름의 해석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웨이가 안 죽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갔습니까? 일본에 갔습니다. 더웨이는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근데 바다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렇게 보여줬잖아. 보여줬는데 근데 더웨이인지는 다시 모르겠지만. 더웨이는 다시 나왔습니다. 아. 제가 영화에서 그냥 연속적으로 봤을 때 더웨이는 어쩌면 죽을 용기마저도 나 그렇게 생각했어. 없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본인이 죽었다고 주변에서 판단을 해서 수동적으로 본인이 잊히기를 기대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잊히기를 원했다? 네, 그래. 잊어주기를 원했다 그들이. 그래서 더웨이는 돈을 들고 횡령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틸러님은요? 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진짜. 왜냐하면 어, 그 여사장과 아내한테 어. 편지를 받고 보냈을 때부터 너무 회피하는 인물이어서 그 죽어 맞다. 그냥 마음속으로 죽인 것 같은데. 아니, 나 이거 편지도 궁금해. 네. 일부러 했다. 실수다. 일부러 했다. 저는 일부러 했다. 일부러 했다. 네, 그래서 음. 그 정도로 회피하는 인물이면은 이제 그랬을 것 같았고 그리고 횡령한 거는 맞았다. 횡령을 해서 자기도 큰 꿈이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2인자로 머무르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인정 욕구나 이런 것 때문에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회피 성향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이제 선택한 끝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건 그래요. 바다로 갔다가 다시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도에 뭔가 휩쓸려서 이제 나오려고 하였으나 이제 다시 죽은 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죽어 맞다. 죽었다. 아무튼 뭐 열린 결말이니까요. 뭐 맞아요. 이제 알아서 다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한 줄 평과 별점. 작가님.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야 성숙이다 라는 남기고 싶고 별점은 3점. 오, 많이 줬다. 전 예술 영화가 너무 어려워요. 네, 좀 더 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틸러님. 저는 4점. 오.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고 네. 다르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대만을 살아본 적은 없지만 왠지 익숙한 정서를 느끼게 하는 영화 해탄 적일천. 아마 그 시대의 결이 우리와 닮아서 그렇겠죠. 해변에서의 하루라는 낭만적인 제목과 달리 영화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중요한 건 파도는 늘 밀려오고 그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영화는 그걸 잊지 말라고 말해주는 듯한데요. 러닝타임이 꽤 기니까 비오는 주말 집에서 여운을 느끼며 감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작가 심스틸러님 여기서 인사드리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